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이란 건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험 부담을 해야지 침공할 수 있죠.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파괴가 되니까 피해가 엄청 크고, 양쪽 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현대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사일 한두 개만 쏴도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근데 아무튼 여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크게. 러시아는 안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죠? 나토 가입에 대한 안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이유일까? 이 전쟁으로 이익 받는 데가 누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익 없는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딘지 이익 받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계 지도를 먼저 보고 얘기해 볼게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되게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중심에서 우리나라 커 보일 뿐인데,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관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관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금년에도 몇 번 딴짓 줬어요. 이 통과된 사용료도 받으면서 자기한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값을 낮춰달라고 그렇게 막 땡깡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독일어로 북쪽이 뭐죠? 노트 스트림이라 얘기하는 거지. 원투 두 가지가 있죠. 요 길인데 요 길을 잘 보게 되면 러시아가 있고 독일 쪽으로 가는데 나라를 겹치지 않고 가는 거죠. 그 중간 나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직접 가기 위해서. 1이 있고 이번에 2가 또 생긴 거죠. 물론 이번에 전쟁에 의해서 12조인가 투자한 일을 중단시켰지만은 두 개 관을 깔았어요. 제가 가스 얘기를 왜 할까요?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 얘기를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가스를 유럽을 못 가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가스 못 가게 하면 유럽도 난리도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다. 현대 전쟁사를 쭉 보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관련성이 있어요. 특히 석유. 왜 그러냐? 성장을 해야 되는 강대국은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석유를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쟁을 일으켜요.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을 봤었을 때는 얘네를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수가 있더라도 발생되지 않게 막았을 겁니다. 근데 발생했다라는 거는 손해만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석유가 수출되는 나라가 중동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있는 거의 모든 전쟁에 관여하고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다 관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들어와서 중동은 팽당했죠.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셰일가스 때문에 그렇죠. 셰일가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충분히 퍼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 크게 그렇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괜히 시대에서 철권한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기서 중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철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석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석유 흐름이 있어요. 언제 흐름이 있냐면 2010년 이후에 국제 유가를 보게 되면 석유의 흐름, 에너지 주권, 패권에 대한 흐름이 보여요. 제1 흐름이 2015년도까지거든요. 한 5, 6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유가가 $100까지 올랐던 시기예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산유국들이 최대한 계속 시추해가지고 석유를 퍼내요. $100는 무지 이득이니까 최대한 팔아먹으려고 계속 퍼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가가 $20로 팍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어요? 당연히 어떤 놈이 싸게 파는 놈이 있어 떨어졌을 거 아니야. 왜 그 나라는 5분의 1로 값을 줄여서 확 팔았을까? 어떤 나라가 왜 그랬을까? 우방이 사우디가 했죠. 사우디가 왜 그랬어요? 사우디는 석유가 그 나라에 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석유 사단 본인들이 계속 리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100가 되니까 미국의 세일가스부터 시작해서 석유 관련된 정유시설이 우죽순 막 생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냥 석유 좀만 있어도 시추한다고 난리치다 보니까 자기의 석유 영향력이 확 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시설을 다 없앨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확 다운시켰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때 세일가스 기업 망하게 하고 새롭게 정유사 만든 거 망하게 해가지고 먼저 사업 정리하려고 $20로 확 낮췄던 게 제1 흐름, 중요한 역사가 1 흐름이죠. 근데 제2 흐름이 있어요. 2019년도까지. 이때는 유가가 $60로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위에 어느 정도 합의 봐서 $60 안정적으로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오펙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로 해서 러시아까지 참여시키면서 안정적인 $60 흘렀습니다. 이때는 $60라는 그 값의 기본이 뭐냐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시기예요. 어떤 비용을 다 빼더라도 플러스 돈을 쌓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이 $60 기준이거든요. 서로 합의를 해서 $60로 잘 팔고 있었습니다. 요 싸움이 끝난 이후에 화해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다시 이제 3 흐름이 흐르죠. 이때는 하락을 해요. 왕창 하락을 합니다. 왕창 하락을 해요. 이때 방금 말한 러시아가 증산하기 시작했죠. 증산. 그랬더니 사우디가 야 $60 좋았잖아. 같이 살자 그랬는데 러시아가 콧방귀도 안 끼고 확 켰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맞불 해서 더 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 하락을 했죠. 이때는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빅2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했었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석유를 팔지도 못하고 영향이 줄어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우디도 같이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다운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초기 때 석유값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초기 때 원유값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사면 돈을 줘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연초까지는 이제 확 오르는 거죠. 확 오르는 거죠. 코로나라는 경기 회복에 의해서 석유 수요가 확 늘어나고 최근에는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 확 올랐어요. 다시 $100까지 올라가는 시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 주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득에서 항상 사우디는 미국 편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견제하는 거는 러시아가 견제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동 국가를 미국이 잘 컨트롤해서 안정적인 유가 시절이었다면 최근은 러시아 참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오묘한 신경전 싸움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 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온 거예요. 전체 에너지 수입의 빅3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죠. 근데 유럽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과는 영향이 없어요. 한국과는. 미국은 일단 1차적으로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만약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돼. 그러면 유럽이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1순위가 미국이라는 거죠. 다시 시외가스기 무너져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전기기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도에 대유럽의 에너지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러시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유도했다는 게 아니라 침공을 강하게 막지 않았다라는 설이 되게 강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움을 주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쓰러졌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러시아의 영향력만 강해지고 끝났을 거예요. 큰 피해 입지 않고. 근데 시간을 끄면 끌수록 유럽에 대한 러시아 반감은 커져. 유럽이 러시아 물건 수입하는 게 분위기적으로 쉽지 않아져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는 모두 성능이 막히면은 가장 큰 이득을 받을 때는 미국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반감은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목숨 걸고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끌기만 하는 형태로 계속 갈 수 있게 무기만 지원하는 흐름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정세 분석가들이 함부로 막 떠들지 못하죠. 미국 얘기니까. 좀 이게 사실 정설이죠. 정설이죠. 그거랑 연결돼서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사인이 꽤 있었어요. 민스크 협정이라고 아시죠? 크림반도가 병합됐었을 때 친러 쪽에 있는 쪽을 러시아가 계속 침공했었을 때 휴전을 했었을 때 맺었던 협정이 민스크 협정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는 친러시아 자치구 쪽에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계속 공격하겠다, 침공하겠다고 무력으로 개입하겠다고 계속 협박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좋은 지도자면 결기 있게 싸우고 할까요?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게 더 훌륭한 지도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요. 단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제일 먼저 도망치고 6.25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도자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젤렌스키라는 지도자가 되게 멋있게 보이고 영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죠. 싸우지 않고 원하는 걸 받아야지 유능한 정치인이 될 거야. 지도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 사이드 오는데 오판하고 전쟁 안 들어온다 생각하다가 결국 몇 대 후드로 맞고 지금부터 다시 협상하자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협상하고 받을 거 최대한 받으면서 그런 전략가가 필요한 거죠.